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집에서 나가지 마시고 미디어 탈곡기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0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얼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수박. 네. 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4일이죠. 민얼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현직 정치인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이 위법이다라는 취지로 심의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이죠. 그날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전 미디어 탈곡기 방송에서도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다뤘었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의 요청을 넣었던 방송은 총 3개였습니다.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쇼, 그리고 KBS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였는데요. 해당 방송은 진행자들의 휴가 기간 동안 특별 진행자들을 섭외했는데 이 중에 현직 정치인 일부 있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6월 29일부터 5일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고민정 하태경 국회의원,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왔고요.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쇼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패널로 자주 출연했던 조응천 국회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래의 최강시사 제작진이 일일 진행자로 섭외했던 현직 정치인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홍익표, 윤영석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이분은 정당법에 걸리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원래는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논평이 나오고 나서 출연을 안 했죠.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KBS가 공지를 했던 인물인데 저희가 논평을 내고 나서 급하게 섭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무리 일시적이더라도 이 현직 정치인들이 방송 진행자를 맡게 되면은 균형적인 자세로 방송을 진행하기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얼련이 지적을 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저희가 좀 우려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7월 23일 방송에서 패널의 발언에 직접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날 대담 주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진행자인 조응천 의원이 여당의 국토위원회 위원 간사여서 비판을 받는 좀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책 이해 당사자가 사회를 보면서 대담 토론을 이끌어가고 좀 반박까지 나선 모양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적절한 방송인 게 아니라 네. 심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방송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보면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조항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제4항을 보면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선출된 자, 이게 이제 국회의원과 그쵸.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죠. 이런 인물이 보도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진행자로 부르지 말아라라고 법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면으로 위배를 했고 그래서 민얼련이 심의 요청을 넣었는데요. 앞서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9월 9일에 이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죠? 이 결과가 굉장히 황당하게 나왔는데요. 결과를 약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짚어볼 게 이 방심위와 방통위의 차이점을 먼저 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와 방심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저도 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서 민망하지만 물어봤어요. 방통위랑 방심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이러고 물어봤었는데. 네. 일단 성격 자체가 다르고요. 방통위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이고 네. 방심위는 민간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성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물론 이 둘이 원래는 합쳐져 있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합쳐져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개를 이제 분리를 시켜놔서 네. 방통위 같은 경우는 정책이나 규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방심위는 말 그대로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가 논평 같은 걸 발표를 하면 이 방심위를 비판하는 논평인데도 방통위 뭐하냐 이래라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달리거든요. 방통위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 방심위 내용에선 조금 부적절하게 달리는 내용인 거죠. 네, 물론 방통위도 욕을 먹을 만한 지점들이 꽤나 있긴 합니다만 그쵸. 방심위를 비판하는 논평이나 지적에서 네. 방통위를 언급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네. 이 둘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짚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심위는 방송 심의를 하는, 방송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기구인데, 방심위가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느냐, 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심의. 본인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방송들을 찾아서 방심위가 직접 찾아서 네. 이 방송은 문제가 있어 해서 심의를 내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저희처럼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을 가지고 심의하는 네. 두 번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비중은 민원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비중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민원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이 민원이나 본인들이 인지했을 때 이 심의를 하는 심의의 제재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네. 크게는 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지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법정 제재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딱 들어도 단어가 법정 제재가 훨씬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더 센데 문제는 행정지도가 얼만큼의 위력이 있느냐. 뭐 행정지도를 1개 받은 방송사, 행정지도를 1000개 받은 방송사, 이 2개 방송사가 만약에 재승인과 재허가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어느 방송사가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인가?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시죠. 행정지도가 1개인 방송사가 불리할까요? 100개인 방송사가 불리할까요? 1000개인 방송사가 불리할까요? 저 답 아는데 맞춰도 돼요? 네, 맞춰주시죠. 전에 임동준 활동가가 설명해줬던 거를 생각해보면 행정지도는 한 번을 받든 1000번을 받든 상관없이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오, 김나래 네. 발전했어. 행정지도는 몇 번이 누적돼도 재승인과 재허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심위가 행정지도를 많이 내린다고 한들 방송사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법정 제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승인과 재허가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네. 문제가 되는 방송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벌점 누락이 되고요. 네. 벌점 누락이 아니라 벌점이 쌓이는 누적이 거죠. 되죠. 네, 누적이 되고요. 그래서 법정 제재를 내리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재 수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데 네. 행정지도에는 권고와 의견 제시가 있고요. 네. 이 내용들은 보더라도 단어의 의미가 약하잖아요. 약합니다. 반면에 이 법정 제재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주의, 그다음 경고가 있고 관계자 징계나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뭐 네. 이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센 경우가 과징금이 있습니다. 벌금을 벌금을 내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오늘 사실 행정지도와 법정 제재까지만 알고 들어가도 이 뒤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번 이 문제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심의 결과가 황당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방심위가 지적하고 있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네. 행정지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재승인 문제라든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행정지도 중에서도 뭘 받은 거죠? 행정지도 중에서도 권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약한 수위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의견 제시가 뭐 더 밑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권고도 그렇게 막 정말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을 했을 때 저는 권고를 내리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절대 센 지도가 아닙니다. 이 네. 제재 수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법적 근거가 다 있어서 저희가 넣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지 솔직히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 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이 사실 공개가 다 되고 네. 그 현장에도 기자들하고 뭐 저희도 신청을 하면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누구든지 가서 들으실 수 있는데 네. 그날 나왔던 몇 개 발언들이 근거를 딱 보여줬어요. 왜 심의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게 좀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발언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네. 실제로 이 심의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심의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첫 사례이고 휴가 기간 중에 빚어진 일이다. 처음부터 법정 제재를 내리면 예고 없는 충격이 될 수 있다. 방송사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행정 지도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되게 쓸데없이 이해심과 배려심이 넘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방송사가 큰일 난다 이러면 우리가 법정 제 제재 내리면 방송사 큰일 난다. 충격을 받는다. 안 된다. 정면으로 위반했지만 법정 제재를 내리면 충격을 받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행정지도가 결정이 된 겁니다. 아이고 매번 제가 언론계 그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거 볼 때마다 이거 그럼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방심위에서도 지금 이런 거를 좀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나가면서 들었던 말로 첫 번째라서 처음이라서 이렇게 권고를 주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번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네. 노회찬 의원이 사망했을 당시에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 시신이 이송되는 그 앰뷸런스를 생중계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근데 찾아보면 TV조선 보도본부 하나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TV에서도 똑같은 유사한 장면이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개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고 당연히 심의 TV로 그럼요.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방심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생중계를 했지만 심의 규정이 미비하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내리겠다. 네. 라고 해서 행정지도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네. 당연히 행정지도가 나오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신 이송을 생중계했지만 행정지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방송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네, 2018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상파 3사하고 MBN, YTN이 뉴스에서 종합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친이 사망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모친의 시신이 담긴 네. 그 영상을 또 그대로 내보냈어요. 문제가 한 번 더 이어진 거잖아요. 그쵸. 2018년에 만약에 법정 제재를 내렸으면 과연 2019년에 이런 방송이 그대로 방송이 됐을 것인가. 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방송사들이 법정 제재를 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종편 같은 경우는 재승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KBS 같은 경우도 법정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모두가 다 피하려고 하는 게 법정 제재예요. 네. 그래서 초장부터 세게 잡아야지 다음에는 방송사들이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네. 경각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8년에 한번 발생했던 문제가 행정지도를 내렸더니 2019년에 또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2019년에는 반복이 됐으니까 세게 내렸느냐 제재를. 아닙니다. 2019년에도 또? 이 방송사들이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아이고. 왜 행정지도를 받았느냐? 초유의 사태다. 이런 적이 없었다. 대통령의 모친이 사망한 적이 현직 대통령의 모친이 사망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내리겠다. 매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거면 뭐하러 그거를 심의를 합니까? 저는 존재의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결국 이렇게 행정지도를 반복해서 내리니까 저희가 그때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네. 2020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을 하니까 또 결국 시신이 담긴 영상들이 나왔어요. 그쵸. 블러 처리가 됐건 어떻게 됐건 그 하지 말라는 걸 또 한 거거든요. 네, 없는 것이죠. 네. 임동준 활동가가 이제 2018년 노회찬 의원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사망 2019년에 있던 사건들 다 초유의 사태였고 이런 게 처음이니까 방송국들도 놀랐을 거야라고 하면서 좀 다 행정 지도를 내렸던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근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임동준 활동가가 말해준 방심위위원들 발언들을 보면은 프로그램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이해 충돌이 발생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임동준 활동가는 이 발언을 두고 방송은 봤니?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논평에서 방송은 반이라고 쓰진 않았고요. 조금 더 고상한 용어를 하지만 썼습니다. 네. 본질적인 뜻은.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 심의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이해 충돌이 발생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근거가 너무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조응천 의원 얘기도 좀 그렇고요. 네. 사실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정말로 심의위원들이 방송을 보고 와서 심의를 하나 하는 문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전에 냈던 방심위 회의록을 분석한 보고서나 이런 류의 심의를 가지고 쓴 보고서들을 보면은 심의위원들이 정말 방송을 봤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방송 내용에 뻔히 다 나오는 거를 의견 진술을 하러 이제 온 방송사 관계자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방송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방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방송이 그런 방송을 했다던가 이런 방송을 하면 문제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방송에는 그 내용이 없다던가 막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심의위원이 방송을 보고 왔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 혹은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 수준의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심의회의록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데 근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앞서 언급한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7월 20일 방송, 23일 방송을 보면은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오잖아요. 진행자로 나오는데 네. 이분이 앞서 언급드렸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네. 그냥 위원회의 상임위원도 아니고 간사예요. 네. 간사인데다가 진행을 하다가 이 부동산 얘기, 정책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당 국토위 간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당사자거든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인데 내가 당사자인 얘기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라는 걸 내 입으로 털어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는 6월 29일 방송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진행자로 나왔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네. 대선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선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6월 29일 방송에서 뭘 다뤘냐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 여부를 가지고 떠들었습니다.
난 대선 나가겠다라고 화관을 한 사람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를 가지고 떠든 거예요. 이것도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진행자가 당사자, 자기가 당사자인 문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 이게 아무런 뭐 이해충돌이 발생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방송을 안 봤거나 방송을 안 봤으면 심의위원으로서의 본인이 할 일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방송을 봤는데 이걸 못 발견했다. 내가 느끼지 못했다.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방심위는 습관적으로 권고 내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권고 내리는 게 습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저희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방심위의 안건으로 상정된 10개 방송사의 네.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 심의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네. 총 407건이 이제 심의에 올라왔는데 네. 그 중에서 법정 제재가 43건이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10.3%, 10.6%였고요. 그럼 약 90%는 그 중에서 이제 90%는 어떤 결과였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제재가 내려진 경우가 있었고 아닌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반대로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272건이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66.8%입니다. 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 이상은 행정지도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행정지도 같은 경우 특히나 행정지도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권고가 네. 비율로 따지면 42.5%입니다. 권고는 엄청나게 하는 거죠. 173건이 무려 권고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의에 들어가면 10개 중에 6개 이상은 행정지도가 나오고 네. 그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권고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었고 일단 법정 제재가 나오지 않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법정 제재가 나오지 않고 권고 수준에 머무른다면은 실제로 저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좀 반복이 될 것 같다. 뭐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온 거겠죠. 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결과가 반복이 되다 보면 솔직히 시민 입장에서는 방심위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거나 좀 옳은 제재를 내려주겠다라고 믿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만든 또 방송국 사람들은 뭐 그 은어가 있잖아요. 뭐 정장 입는다, 넥타이 맨다, 뭐 그런 은어로 이제 방심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들이 과연 제작에 있어서 조심하시기보다 이제 좀 뭐 이번에도 봐주겠지라고 마음을 좀 안일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류의 방송사들이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느냐도 있지만 이번 이 결정이 굉장히 문제인 이유는 방심위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심위가 심의를 내리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지심의와 민원 접수 심의가 있는데 인지심의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경래 최강시사가 작년에도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네. 휴가 기간에 진행자를 현직 국회의원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만 어떻게 걸려가지고 이번 것만 심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심지어 그것도 얘기는 인지 심의가 아니라 저희가 민원을 넣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의를 네. 본 거니까. 민원 접수 심의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 방심위가 인지 심의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그쵸. 대해서 심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방송을 인지 심의를 못한 거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러면 방심위가 못해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쳤었다라는 사과를 하고 가든지 혹은 우리가 놓쳤는데 김경래 최강시사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을 작년에도 위반했고 올해에도 위반했다. 이거는 관련 규정에 대한 어떤 제작자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더 센 제재를 내리든지 이게 상식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방심위가 결국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이게 다 덮인 거예요. 그쵸. 방심위가 잘못한 것도 사라진 거거든요. 인지심의를 했어야 하는 걸 놓친 것도 사라진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이 나서가지고 방송사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지도를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방심위가 어디에 어떤 관점으로 이 심의를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방송과 이 방송의 제대로 된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방송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물론 꼭 여기서 이 방송에 짚고 가야 되는 건 규제 만능주의는 저희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을 뭐 제재를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더 틀어막고 이러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건 규제 만능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규정을 어겼으면 그거에 맞춰서 제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건데 네. 방심위는 그것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실은
TMI지만 저희가 이제 짚었던 3개 방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안타까웠거든요. 김진애 돌직구쇼인가요? 저기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건가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에게 좋은 시청자들에게 뭐 청취자들에게 좋은 방송을 해주는 것과 별개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 것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방심위도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올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권고를 내린 거다 보니까 과연 다음번 라디오 진행자들이 또 이제 휴가를 가게 됐을 때 그때 또 진행자를 누가 부를 것인가. 저는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방송에서 다시 이런 문제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냥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심의에 관한 내용인데 최근에 임동준 활동가 업무 내용 중에 보면은 심의 넣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채널A, TV조선과 좀 관련이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심의는 저희가 종편을 모니터하면 네. 문제 있는 그 발언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다 넣고 있기 때문에 뭐 TV조선과 채널A라고 해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심의를 넣는다 뭐 이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는 계속은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물론 저희가 넣었던 심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정경심 표창장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의혹을 보도를 하면서 네. 진중권 전 교수의 SNS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한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프로그램들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정치데스크였는데 자주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죠. 네. 저희 방송에서. 네.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11월 19일에 방송에서 이런 이 문제를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 법정 제재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네. 의견 진술이라고 해서 법정 제재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을 불러다 놓고 니네 왜 이런 방송했어? 라는 걸 이제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론을 좀 들어보는 건가요? 그렇죠. 변론을 들어보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판단을 네. 하겠다라는 게 의견 진술 절차인데 그 절차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지금 이 심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TV조선이 올해 법정 제재를 5건 맞았습니다. 그 5건의 의미는 재승인 조건이 그쵸. 걸린다라는 거죠. 그쵸. 재승인 조건에서 방통위가 분명히 TV조선에게 오보막말 편파를 가지고 법정 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하라라고 네. 했는데 이미 올해 5건을 맞았고 만약에 이 사안이 법정 제재로 이어진다면 TV조선은 6건이 됩니다. 그 의미는 재승인 조건을 위배하는 행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법정 제재가 지금 건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정치데스크와 김진애 돌직구쇼가 다 맞는다라는 네. 가정을 하고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는 이 이전에도 객관성 조항이 하나가 더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위배할 경우 채널A도 6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재승인 조건부 통과였기 때문에 이번 게 다 5건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 또 걱정되는 게 앞에서 저희 계속 권고만 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가지고 또 걱정이 되거든요. 의견 진술은 약간 다릅니다. 의견 진술은 말 그대로 불러놓고 듣는 거기 때문에 네. 행정지도는 사실 심의위, 소위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위원들이 그냥 이거는 행정지도를 내려도 됩니다라고 네. 하면은 바로 의결을 해서 낼 수 있는데 의견 진술로 가게 되면은 일단 의견을 청취하고 법정 제재를 내리는 구조는 소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방통심의위 전체 위원들이 다 들어오는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도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법정 제재를 소위에서 의견을 냈는데 전체 회의에서 행정지도로 낮춰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일단 의견 진술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거는 법정 제재의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겠네요. 이런 또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오늘 임동준 활동가가 잘 설명해줘서 전 앞으로 방심위와 방통위를 잘 구별할 것이고 방심위도 인지 뭐였죠? 인지심의랑 민원 접수심의가 네. 있죠. 네. 아주 잘 구분해서 앞으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이해하고 어떨 때 방통위가 잘못한 것이고 네. 방심위가 잘못을 한 것인지 구분을 해서 비판을 해줘야 한다. 네,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비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동준 활동가 오늘 이야기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실은 임동준 활동가 나오면 항상 제가 노래를 물어보는데 안 물어봐서 마지막 마무리 좀 소감 이야기하면서 노래 좀 물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오늘은 무슨 노래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제가 타블로 피처링 나얼의 에어백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 심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논평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의미가 있는데 방심위가 거의 방송사들의 에어백이 됐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논평을 쓰다가 나한테도 이런 에어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지칠 때가 사실 있죠.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목소리를 내는 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법이나 제도에서 정한 권한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방송사 잘못됐어, 이 방송사들 제재, 법정 제재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방심위는 그런 권한이 있는 기구예요. 실제로 영향을 줘서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구거든요. 근데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일단 들었고 네. 내가 도대체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인가 하는 또 의구심이 들었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지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에어백을 골라온 이유는 꼭 방심위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숙연해졌지만 오늘 방송은 그래도 기분 좋게 임동준 활동가 오랜만에 방송 진행했으니 마무리를 해보고요. 댓글을 저희는 오늘 임동준 활동가하고 진행했고요. 내일은 공시영 활동가하고 함께 전교조 대부분 판결에 관련한 언론 보도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미디어 탈곡기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다들 추석 풍요롭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몰아보기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0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활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수박. 네. 오늘 실은 이 방송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빠르게 이곳을 비판을 다시 할 줄 몰랐어요. 또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다시 한번 좀 비판을 해야 될 방송국이 아니죠. 민간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방심위 비판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직 정치인을 출연시켰던 시사 프로그램들 분명 규정을 어긴 그런 위법한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밖에 내리지 않은 방심위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 주엔 또 어떤 심의 결과가 나왔길래 저희가 방심위 이야기를 들고 왔는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동준 활동가? 네.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다뤘었는데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에 이 매체들이 방송사들이 보도를 하면서 시신이 이송되는 장면을 보도를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죠. 근데 그 방송들에 대한 심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넣고 그 결과를 이제서야 받아본 거죠? 맞습니다. 원래 방심위가 보통 심의를 넣게 되면 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긴급하게 심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를 거의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넣게 되면 한 2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심의 결과 나온 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그 시신 이송 관련해서 뭐 불러 처리를 했건 안 했건 그거를 내보내는 것이 과연 맞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넣었는데 그 결과가 행정지도 권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지제와 행정지도가 있는데요. 행정지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중 5인으로 구성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박진설 활동가하고 이제 방송한 게 월요일에 나갔는데 제가 또 뒤에서 엄청 열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그날 제가 전달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임동준 활동가가 이 사안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2018년도에는 노회찬 의원, 2019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 사망, 그리고 올해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그 시신 이송 장면
장면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는 저희가 뭔가 이거를 깊게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말씀을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3년 연속으로 다 행정지도 권고를 내리는 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이런 것까지 좀 전해드리고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일 먼저 얘기할 게 이제 2018년도 노회찬 의원 사망 당시에 네. 가장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은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네. 그거를 마치 뭐 스포츠 중계하듯이 좀 저는 신났다고 보였거든요. 그들이.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구급차가 시신을 이송하고 있었는데 그 구급차를 따라가면서 마치 정말 그 무슨 스포츠 중계에서 뭐 경마 네. 중계하듯이 엄청나게 뭐 말이 달려가는 걸 중계하듯이 뭐 클로즈업을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중계를 했었죠. 네. 그래서 보도본부 한라인이 굉장히 당시 크게 화제가 됐었고 논란이 됐었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받을 수밖에 네. 없죠. 하지만 보도본부 한라인만 있었느냐? 그렇지 아니죠. 않았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당연히 이 안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 유사 사례로 등장을 했던 게 연합뉴스TV의 뉴스 13이었습니다. 네. 뉴스 13에서도 똑같이 이 운구되고 있는 차량을 그대로 생중계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안건에 올랐는데 당시 심의가 어떻게 나왔느냐? 행정지도 의견 제시가 나왔습니다. 의견 제시는 권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몰랐네요. 행정지도 전 이것도 당연히 권고가 나왔던 건 줄 알았는데 의견 제시면은 권고보다 그때 말했던 것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도 한 단계 낮은 수위니까 이걸 그다지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된다라는 건 시민들은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이게 방송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방심위에서는 너무 시민들과 간극이 있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당시 심의 회의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심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중에 심영섭 위원이 당시에 이 방송 소위에 있었는데 심영섭 위원이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심의 규정에 운구, 응급차 중계 보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규정이 미비하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행정지도 의견 제시안을 냈고요. 이렇게 이 심영섭 위원이 안을 내니까 그 뒤에 다른 의원들이 따라 붙었어요. 정광삼, 박상수 심의위원까지 의견 제시 나도 동의한다. 그렇게 해서 다수 의견으로 의견 제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의원님들의 뭐 깊은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 단어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선으로 그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건데요. 그리고 심지어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영섭 위원은 규정을 조금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위원이신가요? 네, 아직도 아하. 위원이시지만 방송 소위에 계시진 않고 통신 소위로 옮기셨는데요. 어쨌거나 네. 규정을 보면 현재 규정의 제27조 품위유지 조항을 살펴보면 5항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방송에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시신이 이송되는 구급차를 방송하는 건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솔직히 저는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인데 왜냐면 이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특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얼굴을 알고 좀 친숙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시신이 이송되는 응급차를 찍는 게, 그러니까 전 그건 거죠. 첫째로 무슨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냐, 도대체 시신 이송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방금 사용하신 단어가 불쾌감과 혐오감이기도 하지만 그게 보기 싫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충격감? 그런 네. 거에서 오는 불쾌감과 혐오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또 화가 이렇게 확 갑자기 끌어올랐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의위원이었으면 사실 심의 안건에서 이 조항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그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심의 조항을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이 안건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심영섭 위원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운구차하고 응급차는 방송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조항이 없어요. 규정이 없네요. 하고 의견 제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엉터리 심의를 한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고 그 시신 이송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 규정에 뭐 운구 이런 단어가 없어서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매년 제가 알기로는 방심위에서 좀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필요에 좀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개정에 좀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2019년에 그래서 자살보도 관련된 조항이 새로 생겼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조금 손을 보기도 했고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운구차, 응급차를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못 박는 규정은 왜냐하면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네. 하지 말아야 원래 하니까. 규정은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9년에 개정이 됐죠. 네. 개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19년도에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죠. 저 앞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모친이 사망하는 네. 일이 벌어졌고 이걸 또 일부 방송사들이 뉴스에서 운구되는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일부 방송사라고 말해주신 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말씀해주신 거 아닌가요? 소프트하게? 네, 뭐 다 읽어드리면은 KBS, MBC, SBS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MBN, YTN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실은 이게 저희가 워낙 방송에서 지나가듯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방심위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어서 그냥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몰랐어요. 실은 방금 얘기해 네. 주셨던 그런 위원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2018년도와 2019년에 적어도 권고를 내렸으면은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는 문제니 이번에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할 법도 한데 그런데 행정지도에서 권고를 내렸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의견 진술조차 없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저희 2019년도 얘기를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2019년도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네. 이때도 당시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돼서 그쵸. 당연히 심의 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방송했는지를 얘기해라 라고 해서 각 방송사 담당자들이 뭐 우린 이런 사정이 있었다, 우린 이런 사정이 있었다 얘기를 무슨 했는데 사정이 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냐고 그 당시에 이 담당자들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예상치 못했다. 정말 초유의 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방송이 8시인데 자료 화면이 56분, 7시 56분에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보느라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긴박했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검토를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이게 방송사들의 주장인데 그렇죠. 그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방심위는요? 네, 방송사들의 주장인데 문제는 방심위가 이 주장을 굉장히 잘 들어줬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김재영 심의위원이 당시 심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 자체가 초유의 상황이다. 그래서 언론사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줬죠. 그런 다음에 행정지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행정지도 권고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반복이 됐는데 초유의 일이라고 해서 처음 생겼다고 해서 그대로 봐준 겁니다. 처음 일어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의위원이 방송사들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김재영 위원 말했다시피 매우 방송사들 어려웠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방송사들 사정이고 이게 정말 방송에 적합한 내용이었는지 심의 규정을 얼만큼 위반한 건지 수위가 어떤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방송사들 어려움을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2019년도에도 행정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20년에 행정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미 2018년, 19년 심의를 보면은 심의위원들이 규정을 엉터리로 적용해가지고 규정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나 네. 혹은 방송사들 어려웠을 거다. 초유의 일이었다. 라면서 방송사들 편에 서가지고 심의를 하거나 두 가지 사례가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2020년에도 이런 행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크게 뭐 방심위가 정말 갑자기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같이 벌어진 거죠.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의견 진술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진술 절차가 뭐냐면 의견 진술은 대체적으로 이 방송에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했는지 혹은 뭐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사실관계의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한 건지 이런 걸 담당자에게 들으려고 심의위원들이 그럼 담당자 나오라고 해 라고 하는 게 의견 진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날 심의 회의록을 보면은 회의 내용을 보면은 허민숙 소위원장이 당연히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의견 진술 요구하실 위원들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담당자 의견 들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보고 심의를 할게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거기서 이제 법정 제재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이미 나온 거고요. 네. 왜냐하면 법정 제재는 의견 진술을 듣고
전체 이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네, 소위원회 회의다 보니까 법정 제재를 한 번에 다이렉트로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의견 제시조차 안 듣겠다라는 거는 의견도 들을 필요 없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그냥 심의하면 되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좀 당연히,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저희가 이미 논평도 내고 그거 관련해서 뭐 영상 콘텐츠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방심위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있을 텐데 그 목소리를 약간 좀 엄중하게 들어서 이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문제화하고 이거에서 좀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는구나, 어떤 심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구나 라는 걸 알고 좀 그에 맞게 좀 눈치라도 봐서 좀 결과를 내려줄 줄 알았는데 전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 그때 얘기했던 에어백 같은 그렇죠. 존재가 돼가지고 또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번 심의 회의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과거에 했던 심의들 있잖아요. 네. 2018년, 19년 심의. 그걸 언급하면서 행정지도를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아, 그때 우리가 줬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뭐 심의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들 중에 대통령 모친상 때 유사 사례가 있었다. 병원에서 이불로 덮인 그 시신을 흐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방송에 내보낸 것을 권고 결정을 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 선례를 남기면 안 돼. 그렇죠. 네. 이번 이 영상에서는 흐림 처리를 하고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TV 특성상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동영상보단 흐림 처리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 제시다. 이렇게 말을 한 심의위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내보내지 마시라고요. 뭐하러 그 장면을 씁니까? 그리고 이런 주장이 한 명의 심의위원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한 3명 정도의 심의위원이 기존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의 행정지도 권고 수준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본인들이 2018년도부터 잘못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건데 그거를 사례로 들면서 언급하는 게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 3명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은 방심위원들 중에 좀 문제를 지적했던 위원도 있긴 한 건가요? 네, 물론 당연히 방심위원들 중에도 심의의 이 전문가라고 해서 데려오다 놓은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네. 문제를 지적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소영 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들이 이런 부적절한 영상을 관습처럼, 그러니까 습관처럼 네.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허미숙 소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영상 편집이나 클로즈업하는 장면, 일부 방송사의 보도를 보면 클로즈업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논평에서 썼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불필요한 시신 이송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방심위가 엉터리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런 영상, TV조선이나 연합뉴스 TV가 그런 영상을 사용했을 때 법정 제재로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고 시그널 확실하게 줬으면은 방송사들이 저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방송하면 큰일 나는구나. 시신 이송 장면은 불필요한 영상이니까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시그널을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죠? 심양섭 심의위원이 규정이 없네요 하고 봐줬잖아요. 규정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태가 결국 2019년도 사례를 만든 거고 2020년도에 이런 사례를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방송사들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해서 방송사만 비판할 것이냐.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방심위가 엉터리로 심의를 하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들으면서 더더욱 방심위 역할에 대해서 그 중요성도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 얘기하면서 좀 궁금했던 건데 지금 방금 문제다라고 제기해줬던 위원분들이나 과거에 문제 발언했던 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그 심의 결과에서도 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저번에 사례가 있어요라고 말했고 회의록 같은 거 제가 나중에 누가 말했는지 다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보실 수 있고요. 시민분들도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회의록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의록은 속기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속기로 그 당시에 기록이 됐던 위원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회의가 시작됐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심의 회의록을 보고 나서 심의위원이 내 발언 지금 속기에서 빠졌다. 내가 지난 회의 때 이런 문제 제기했는데 그게 속기록에서 빠졌다. 막 이런 주장을 펼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어서 보다 보면은 굉장히 한심한 내용들도 많고요. 무슨 심의위원들이 회의하러 와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해 하는 내용들도 있고. 왜냐면 박진솔 활동가가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면 웬만한 예능보다 재밌을 때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실제로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의록란을 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한번 진짜 날 잡고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아직은 안 올라왔죠, 회의록이. 네, 이게 회의록이 대체적으로 조금 약간씩 늦게 올라오는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이 수요일에 나갈 텐데 그때쯤에는 올라왔을지 안 올라왔을지 잘 모르겠어요. 수요일이라봤자 내일이군요. 뭐 여튼 올라오면은 저도 꼭 한번 누가 어떤 발언을 하셨고 누가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동준 활동가가 전에 이제 설명해주기로는 방통위는 정책기구고 방심위는 민간기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방심위가 계속 본인들의 역할을 이렇게까지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기구에 대해서도 뭔가 뭐 처벌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이 기구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제재라든지 문제화할 수 있는 상위 기구가 있나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네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방심위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청부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야 이거는 네가 몰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심의를 넣어. 그런 다음에 뭐 일부 뭐 JTBC라든지 뭐 MBC 일부 방송을 법정 제재를 내리거나 뭐 이 실제로 강하게 제재를 조치한 그런 청부 심의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정말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탈에 가까운 그 법의 불법행위죠. 정확히는 법의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처벌은 뭔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방심위가 아무리 민간기구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방심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그 방송에 대한 심의를 정부가 하는 것은 언론 탄압의 형태로 악용될 수 있고 비춰질 수 있으니 민간기구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헌법재판소도 국가행정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가 절대 아니에요. 국가행정의 정말 일부인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들이 본인들에게 이런 굉장히 막대한 중대한 일이 맡겨진 거고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인식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통위와 방심위는 전혀 다른 기구고 이런 심의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한상혁 위원장이 아니라 방심위원들과 방심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방통위가 잘못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방심위가 아니라 방통위의 한상혁 위원장이나 방통위원들을 비판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제 생각에 이게 누구 한 명이 대표성을 가지고 계속 방심위가 욕을 먹으면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방심위 잘못해도 보통 한상혁 위원장님이 자꾸 소환돼서 물론 방통위 잘못하는 거 많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더더욱 이런 문제적 심의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좀 더 조심하게 되는 지점은 있잖아요. 근데 시민들의 감시를 본인들이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해이해질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자꾸 뱃속에서 있어야 돼가지고 지금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오늘 뭐 이렇게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방심이 또 이러한 너무나도 약하고 좀 상식적이지 못한 심의 결과를 내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또 이제 임동준 활동가가 뭐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이소라의 트랙 9. 저 그 노래 좋아하는데? 네, 이소라 7집에 있는 9번 트랙인데요. 사실 이 앨범 굉장히 재밌는 앨범입니다. 트랙 1번부터 13번까지 제목이 하나도 없고 트랙 1, 트랙 2, 트랙 3 이렇게 되어 있는 앨범인데요. 그중에서 9번째 트랙을 가지고 왔는데 이 노래 가사가 존재의 의미를 되짚는 가사예요. 물론 이건 스스로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되짚는 가사인데 그리고 뭐 가사 내용 중에 뭐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뭐 당연한 불행 속에 살게 한다. 뭐 평범한 불행 속에 살게 한다.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 논평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든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 불행을 참 평범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이 방심이는. 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해. 그래서 이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사를 방심위원들도 꼭 들으시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방송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임동준 활동가가 항상 본인 나올 때는 음악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오늘 이 노래도 제가 한 10초 정도만 끝에 같이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 아직 안 정해졌다는 점. 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요. 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